중국은 한국의 시스템의 품격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야제로의 결빙 상태의 하얀 지옥이라 불리는 순간 비행기를 타고 있던 250명의 자국민이 한국 땅을 밟고 있을 땐 중국은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교류 문제로 한국과 대치 중이던 중국을 당황시켜버렸죠. 어떠한 공항에서도 받아주지 않아 연료 고갈 단 3분을 남긴 채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영하 20도의 현장인 인천공항에서 과감한 결정을 할 수 있던 건 이분 때문인데요. 중국도 놀래킨 한국과 결정적 문화 차이는 무엇일까요? 한국과 중국의 드라마틱한 감동 스토리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비행기 착륙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날 밤 한반도 상공에서 벌어진 보이지 않는 전쟁과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끈 한국의 숨겨진 힘에 관한 기록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이륙해 중국 베이징으로 향하던 민항기 CH-709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이 비행기에는 캄보디아의 신규 공항 건설 사업을 마치고 귀국하던 중국인 기술자와 노동자 250명이 탑승하고 있었는데 불행하게도 그들이 한반도 인근 상공에 진입했을 때 동아시아 기상 관측 사상 최악이라 불리는 시베리아 한랭전선이 남하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기상 상황은 그야말로 재앙이었습니다. 고도 1만 미터 상공의 기온은 영하 55도까지 떨어졌고 지상 시정은 50미터조차 확보되지 않는 화이트아웃 상태였습니다. 베이징 서우두 공항은 이미 4시간 전 폐쇄를 결정했고 상하이 푸동 공항마저 관제 불능을 선언하며 모든 항공기의 접근을 차단했습니다. 갈 곳을 잃은 CH-709편 기장은 급하게 일본 후쿠오카 관제소에 비상 착륙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측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자신들의 레이더로는 눈보라 때문에 항공기의 정확한 고도를 식별할 수 없으며 자국민의 안전을 위해 위험한 착륙을 허가할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답변이었습니다. 일본은 당시 최신형이라 자랑하던 JFPS-5 레이더를 가동 중이었지만 그들이 자랑하던 탐지 거리 1000km라는 스펙은 악천후라는 변수 앞에서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실제 탐지 오차가 100m 이상 벌어지며 정밀 유도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세계 항공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혀를 찼습니다. 동아시아의 네로라 하는 기술 강국들이 고작 눈보라 하나에 쩔쩔매며 자국민이 탄 비행기를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 정부는 자국민 250명이 탑승한 비행기가 공중에서 미아가 되었는데도 어떠한 군사 레이더 지원이나 대안을 내놓지 못한 채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우주항공 기술이 허울뿐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던 찰나였습니다. 연료가 바닥나기 시작한 조종사는 최후의 수단으로 한국의 인천 관제소에 구조 신호를 보냈습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를 포함한 서방의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 역시 착륙을 거부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불과 6개월 전 한국 국방과학연구소가 신형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를 공개했을 때 세계 군사 전문지들은 한국의 발표를 비웃었습니다. 한국이 발표한 재원은 탐지거리 400km의 동시 추적 표적 1000개. 그리고 무엇보다 탄도미사일 요격 수준인 탐지 오차 0.1m라는 비현실적인 수치였습니다.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군사 강국들도 수십 년의 노하우를 통해 겨우 도달한 기술적 경지를 이제 막 방산 시장에 뛰어든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독자 개발했다는 것을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당시 중국 관영 매체는 한국이 몸집을 부풀리기 위해 허위 스펙을 발표했다며 조롱했고 일본 언론 역시 좁은 반도에서 저런 고스펙 레이더는 예산 낭비라며 깎아내리기 바빴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발표한 0.05초의 표적 갱신 속도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통의 공항 감시 레이더가 4초에서 12초마다 한 바퀴를 돌며 위치를 갱신하는 것에 비해 한국의 주장은 거의 실시간 동영상 수준으로 하늘을 감시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렇기에 그날 밤 인천공항이 CH-709편의 착륙을 허가했을 때 우리는 그것이 한국의 무모한 객기이거나 인도주의적 차원의 도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조차 포기한 그 악천후 속에서 한국의 레이더가 비행기를 제대로 포착이나 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연료는 3분 남짓 남았고 실패는 곧
250명의 전원 사망을 의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르고 있던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기술을 공항 관제 시스템에 통합시켜 놓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민간 레이더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탐지하기 위해 개발했던 군사 기밀급 AESA 레이더 기술이 민간 관제 시스템인 K-CAS와 연동되어 가동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저를 포함한 서방 정보국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인천 관제탑의 화면에는 눈보라 너머 비행기의 날개, 진동포까지 단위로 계산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세계가 비웃던 그 오차 범위 0.1m의 기술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본 관제소가 눈보라 노이즈 때문에 비행기 식별 보호를 놓치고 있을 때 한국의 시스템은 비행기의 엔진 열기까지 감지하여 3차원 입체 영상으로 구현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엄청난 성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 베이징의 관료들도 도쿄의 전문가들도 그리고 모니터로 상황을 지켜보던 저조차도 이 착륙이 성공할 것이라고는 1%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한국이 대형 참사의 책임을 뒤집었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과연 한국이 숨겨둔 이 시스템이 100년 만에 폭설이라는 자연의 분노를 뚫고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전 세계의 이목이 한반도의 작은 공항으로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통신 장비 너머로 믿을 수 없는 데이터가 수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기존의 항공 상식을 송두리째 뒤엎는 충격적인 수치들이었습니다. 모니터에 찍힌 숫자를 본 순간 저와 함께 있던 미 연방항공청 관계자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CA709편의 하강 데이터는 우리가 알던 항공 관제 시스템의 상식을 완전히 파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악천후 상황에서 민항기 레이더는 눈이나 비구름의 반사파로 인해 심각한 노이즈가 발생하며 항공기의 정확한 위치를 점으로 표시하지 못하고 뿌연 구름처럼 뭉뚱그려 표시합니다. 그래서 관제사는 조종사에게 대략적인 방향만 제시할 뿐 정밀한 착륙 유도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인천 관제소가 공유한 데이터 링크 화면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화면 속에는 눈보라의 노이즈가 완벽하게 필터링된 상태에서 CA709편의 기체 윤곽이 선명한 3D 와이어 프레임으로 구현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데이터의 갱신 주기였습니다. 보통의 공항 감시 레이더가 4초에 한 번씩 정보를 갱신하는 동안 한국의 시스템은 0.05초마다 비행기의 고도와 속도 그리고 기체의 기울기까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때나 필요한 군사급 추적 능력이었습니다. 도쿄 관제소의 모니터가 회색 잡음으로 뒤덮여 먹통이 된 상황에서 한국은 마치 맑은 날씨에 드론을 조종하듯 캄보디아에서 온 이 낡은 비행기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보고 있었습니다. 당시 베이징 관제센터에 있던 중국 관리들은 이 화면을 보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이 추락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미리 만들어둔 시뮬레이션 영상을 송출하고 있다며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초속 30m의 강풍이 부는 상황에서 비행기의 접근 경로가 자로 잰 듯 활주로 중앙선과 일직선을 이루고 있었는데 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비행 궤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중국 측은 즉시 한라인을 통해 소리쳤습니다. 당장 저가짜 데이터를 끄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런 날씨에 저런 완벽한 접근은 오토파일럿으로도 불가능하며 한국이 조작된 데이터로 전 세계를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고함 소리는 잠시 후 들려온 CA709편 기장의 떨리는 음성에 의해 순식간에 묻혀버렸습니다. 기장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활주로가 보인다. 전방 50m의 유도등이 보인다 라고 말입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위성 화면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얀 눈보라를 뚫고 거대한 기체가 인천공항 33번 활주로에 바퀴를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쿵 하는 충격음이나 미끄러지는 소음조차 없이 비행기는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활주로 중앙에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더 경악스러운 것은 착륙 후 계측된 데이터였습니다. 활주로 정중앙 라인인 센터라인에서 벗어난 오차 거리가 불과 3cm였습니다.
맑은 날씨에도 베테랑 조종사가 달성하기 힘든 이 기록을 한국은 앞이 보이지 않는 100년 만의 폭설 속에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관제사의 실력이 좋아서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조종사의 시야가 차단된 상태에서 관제 시스템이 비행기의 조향 장치에 직접적인 보정 데이터를 전송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수치였습니다. 일본의 군사 전문가들은 즉시 이 현상을 분석하며 공포에 가까운 보고서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보유한 이 시스템은 단순한 레이더가 아니라 다수의 목표물을 동시에 초정밀 제어할 수 있는 4세대 AESA 레이더 기반의 통합 전술 시스템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리 레이더 성능이 뛰어나다 해도 영하 20도의 혹한과 눈보라 속에서 활주로 노면이 얼어붙지 않고 비행기를 받아낼 수 있었던 것은 설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인천공항 주변의 도로들은 이미 50cm가 넘는 눈으로 마비된 상태였지만 위성 사진에 찍힌 인천공항 활주로만큼은 기이할 정도로 검은 아스팔트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제설차 몇십 대를 돌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미 국방부의 정보 분석관들은 이때부터 한국이 무언가 다른 기술을 사용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통상적인 열선 시스템이나 제설액, 살포로는 영하 20도의 기온과 시간당 10cm의 폭설을 동시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열 에너지가 공급되는 속도보다 열을 뺏기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천공항의 활주로는 눈이 닿자마자 증발하듯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활주로 전체가 거대한 에너지 덩어리 위에서 숨 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착륙에 성공한 캄보디아 비행기에서 250명의 승객들이 무사히 걸어 나오자 전 세계 뉴스는 이를 기적이라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있던 전문가들은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신이 내린 기적이 아니라 한국이 철저하게 계산하고 준비해온 과학의 승리이자 우리가 모르고 있던 미지의 기술력이 개입된 결과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의 실마리는 비행기 엔진이 꺼지고 난 뒤 열 화상 카메라에 잡힌 기이한 에너지 파장으로 인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한국이 이 활주로 아래에 무엇을 숨겨두었는지 말입니다. CH-709편이 무사히 게이트로 진입하는 동안 일본 내각정보조사실은 첩보 위성 히마와리 9호가 촬영한 인천공항의 지표면 열화상 데이터를 긴급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화면에 나타난 믿을 수 없는 색상 분포를 보며 자신들의 분석 장비가 고장났다고 확신했습니다. 영하 22도의 혹한 속에서 인천공항 활주로 4개 면적 전체가 균일하게 섭씨 영상 4.5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에너지 효율 데이터였습니다. 통상적으로 길이 4km, 폭 60m의 활주로를 저런 날씨의 영상으로 유지하려면 소형 원자력 발전소 1기 분량의 막대한 전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위성이 감지한 인천공항의 전력 사용량 징후는 평소와 다름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도쿄 대학의 토목공학 교수들은 즉시 반박 성명을 냈습니다. 한국이 데이터를 조작했거나 아니면 지하에 우리가 모르는 미신고 소형 원자로를 가동하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존의 열선 매립 방식으로는 전력 손실률이 40%가 넘어 저런 효율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이 물리학적 정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은 한국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단 한 장의 기술 재원표에 의해 처참하게 박살났습니다. 한국이 적용한 기술은 단순한 열선이 아니라 탄소 나노튜브와 시멘트를 분자 단위로 결합한 전도성 발열 콘크리트 기술이었습니다. 이 기술의 핵심은 외부 전력을 끌어다 쓰는 것이 아니라 활주로 자체가 거대한 저항체가 되어 전자기 유도 방식으로 열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반응 속도였습니다. 센서가 눈송이의 착지를 감지하고 표면 온도를 올리는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0.2초였습니다. 눈이 닿기도 전에 공중에서 녹여버리는 수준의 반응성이었습니다. 중국 과학원 소속 연구원들은 이 수치를 보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들이 수조 원을 들여 베이징 공항에 깔아놓은 열선 시스템은 가동 후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30분이 걸리는데 한국의 시스템은 즉각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주목한 부분은 이 기술의 출처였습니다. 미 국방성 내부 문건을 조회해 본 결과 이 기술은 민간용으로 개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가 5년 전 극비리에 개발했던 전술 탄도미사일 현무 시리즈의 이동식 발사대 운용을 위한 결빙 방지 시스템에서 파생된 기술이었습니다. 산악 지형이 많은 한국의 특성상 겨울철 야전에서 미사일 발사 차량이 미끄러지지 않고 즉각적인 발사 태세를 갖추기 위해 개발된 초고속 발열 장갑 기술이 민간 공항의 활주로에 적용된 것이었습니다.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의 이중성에 전율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평범한 국제공항을 운영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공항 활주로 전체를 거대한 군사기지 수준의 생존성을 갖춘 요새로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일본 자위대 관계자는 사석에서 만약 전쟁이 발발해 활주로가 파괴되더라도 한국은 이 특수 콘크리트의 자가 치유 성질을 이용해 4시간 안에 활주로를 복구할 것이라는 분석까지 내놓았습니다. 캄보디아 승객들이 비행기에서 내려 밟은 그 따뜻한 땅은 단순한 아스팔트가 아니라 한국이 숨겨둔 군사기술의 결정체였던 셈입니다. 중국은 이 사실을 알고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자신들이 동북공정의 일환으로 자랑하던 인프라 기술이 한국의 군사 파생 기술 앞에서는 장난감 수준에 불과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즉시 한국 측에 감사를 표하며 향후 건설될 신공항에 이 한국형 스마트 활주로 기술을 도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타전해왔습니다. 승객들은 자신들이 밟고 있는 땅이 얼마나 대단한 기술인지 모른 채 그저 한국의 따뜻한 배려에 감동하고 있었지만 전문가들의 시선은 이제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활주로에 눈은 녹였지만 더 큰 문제가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천공항의 레이더가 서쪽 상공에서 접근하는 미확인 비행 물체 2개를 포착했습니다. 그것은 민항기가 아니었습니다. 눈보라를 틈타 한국의 방공 식별구역을 교묘하게 침범하고 있는 중국 공군 소속의 J-20 스텔스 전투기였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레이더가 폭설로 인해 성능이 저하되었을 것이라 판단하고 이참에 한국의 탐지 능력을 시험해 보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한국이 인천공항 인근 산 정상에 배치해 둔 것은 민간용 레이더뿐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니터에 붉은 전멸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한국의 진짜 반격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중국 공군 소속 J-20 위룡 전투기 2대가 칠흑 같은 어둠과 눈보라를 틈타 인천서의 상공으로 깊숙이 침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악천후가 자신들의 존재를 숨겨줄 완벽한 위장막이 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당시 베이징의 지휘부는 한국의 주력 탐지 자산들이 캄보디아 민항기를 유도하느라 과부하 상태일 것이며 무엇보다 폭설로 인한 난반사 때문에 정밀한 대공 감시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조기 경보기 E-767조차 눈보라에 가려진 J-20의 미세한 파장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파일럿들은 레이더 경보 수신기가 잠잠한 것을 확인하며 한국의 방공망을 비웃듯 고도를 5,000피트까지 낮췄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국이 인천공항 뒷산에 설치해둔 도명 구조물의 정체를 완전히 오판하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기상 관측용 레이더처럼 보였지만 그 내부에는 한국 국방과학연구소가 세계 최초로 실전 배치한 질화 갈륨 기반의 양자 포토닉스 레이더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전파를 쏘아 반사파를 받는 고전적인 방식이 아니라 광자 단위의 미세한 입자 변화를 감지하여 스텔스 기체의 도료가 흡수하지 못하는 미세한 열적 징후와 공기 밀도 변화를 잡아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중국 전투기가 영종도 서방 120km 지점에 진입했을 때였습니다. 한국의 통제센터 화면에는 이미 2개의 붉은 표적이 선명하게 생성되어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데이터의 정밀도였습니다. 통상적으로 스텔스기를 탐지하더라도 그 위치 오차는 수 킬로미터에 달해 격추가 불가능하지만 한국의 시스템이 표시한 오차 범위는 불과 0.5m였습니다. 화면 한 구석에는 J-20의 레이더 반사 면적인 RCS 수치가 0.0001제곱미터라는 극소의 값으로 실시간 표시되고 있었고 심지어 조종사가 호흡할 때 배출하는 엔진 배기열의 미세한 온도 변화까지 그래프로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 모니터를 보며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스텔스 기술의 본질은 레이더 전파를 엉뚱한 곳으로 튕겨내거나 흡수하여 자신을 지우는 것인데, 한국의 기술은 아예 그 은폐막을 뚫고 들어가 기체의 뼈대를 들여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기존의 군사 상식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미 공군이 수십 년간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부어 개발하려 했던 카운터 스텔스 기술을 한국은 이미 완성하여 일개 공항의 방어 시스템으로 운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은 즉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거미줄에 걸린 파리를 지켜보는 거미처럼 침착하게 그들의 침투 경로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했습니다. 중국 전투기들이 자신들이 발각된 줄도 모르고 인천공항 활주로 상공 80km까지 접근했을 때 한국은 비로소 숨겨둔 발톱을 드러냈습니다. 공격용 미사일을 발사하는 대신 레이더의 출력을 추적 모드에서 조사 모드로 순간 전환하여 고출력 전자기 빔을 전투기 조종석에 직접 쏘아 보냈습니다. 그 순간 J-20 조종석 내부에서는 끔찍한 경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레이더 경보 수신기 RWR이 미친 듯이 전멸하며 라곤 신호를 알렸습니다. 중국 파일럿들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자신들의 위치가 정확히 특정되었다는 것은 이미 격추된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라곤 신호의 강도였습니다. 일반적인 레이더가 기체를 훑고 지나가는 수준이라면 한국의 빔은 마치 레이저 포인터로 조종사의 미간을 겨누듯 끊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당황한 중국 편대장은 즉시 급선회를 시도하며 체프와 플레어를 뿌리고 전자전 장비인 ECM을 최대 출력으로 가동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라곤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레이더는 주파수 대역을 0.001초 단위로 불규칙하게 도약시키는 호핑 기술을 통해 중국의 전자 방해를 가볍게 무력화시키고 있었습니다. 베이징 지휘소에서는 당장 귀환하라는 다급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천하무적이라 믿었던 최신의 스텔스기가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의 앞마당에서 발가벗겨진 채 농락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그들은 전율했습니다. 도주하는 J-20의 뒷공무니를 보며 일본 방위성 관계자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동안 독도 인근 상공에서 자신들의 스텔스기 F-35가 한국군에게 꼬리를 잡혔던 것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이미 동북아시아의 하늘을 투명한 유리상자처럼 들여다보고 있는 천리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중국 전투기가 물러가자마자 한국은 또 다른 비장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방어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공항 지하 깊은 곳 경납고의 육중한 문이 열리며 세계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기괴한 형태의 차량들이 눈보라를 뚫고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하 경납고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우리가 흔히 공항에서 보던 노란색 제설 차량이나 트랙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짙은 무광 검은색으로 도색된 육륜 구동의 장갑 차량들이었습니다. 총 12대가 대열을 맞춰 쏟아져 나왔는데 차량 상단에는 포신 대신 거대한 프리즘 형태의 발광체가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일본의 군사평론가들은 그 기괴한 형상을 보며 혼란에 빠졌습니다. 바퀴 달린 거울 같다거나 영화 소품 같다는 조롱 섞인 반응도 있었지만 그들의 비웃음은 불과 10초 뒤 경악으로 바뀌었습니다. 차량들은 눈보라를 뚫고 주기장에 멈춰 선 캄보디아 여객기 CH-709편을 포위하듯 둘러쌌습니다. 당시 비행기는 영하 25도의 혹한 속에 30분 넘게 방치되어 날개 표면에 두꺼운 얼음막이 형성된 상태였습니다. 통상적인 절차라면 디아이싱 트럭이 다가가 고온의 화학 용액을 40분 넘게 뿌려대야 겨우 얼음을 제거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이 검은 차량들은 화학 용액 대신 상단의 프리즘을 비행기 날개 쪽으로 조준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번쩍이는 섬광과 함께 비행기 날개를 덮고 있던 5cm 두께의 얼음 덩어리들이 순식간에 수증기로 승화되어 사라졌습니다. 물이 되어 흐르는 과정조차 생략된 채 고체에서 기체로 즉각적인 상전이가 일어난 것입니다. 모니터로 이 장면을 지켜보던 미 국방부 과학기술국 관계자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열풍기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세계 최초로 실용화에 성공한 고출력 지향성 플라즈마 레이저 시스템이었습니다.
우리가 분석한 데이터에 따르면 저 차량 한 대가 뿜어내는 출력은 무려 3메가와트에 달했습니다. 미 해군이 구축함에 장착하려고 실험 중인 레이저 무기의 출력이 고작 150kW 수준임을 감안하면 한국은 그보다 20배 강력한 에너지를 소형 차량에 탑재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정밀도였습니다. 레이저 빔은 비행기 표면의 페인트나 복합 소재에는 전혀 손상을 주지 않고 오직 얼음 결정의 분자 구조만을 타격하여 분해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100만 분의 1초 단위로 파장을 조절하는 초정밀 제어 기술 없이는 불가능한 신의 영역이었습니다. 작업은 단 45초 만에 끝났습니다. 캄보디아 조종사는 콕핏 창문 밖으로 펼쳐진 마법 같은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날개를 짓누르던 수톤의 얼음이 눈 깜짝할 사이에 증발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저 차량이 캄보디아 비행기를 돕는 군한 차량이 아니라 언제든 적기를 격추할 수 있는 이동식 대공 레이저 포대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일본 방위성 기술 연구본부는 즉시 긴급 보고서를 타전했습니다. 한국이 공항 제설 장비라는 명목하에 제네바 협약을 교묘히 우회하여 강력한 살상용 광학 무기를 배치했다. 그들의 분석은 정확했습니다. 저 레이저가 얼음을 순식간에 증발시킬 정도의 열량을 가졌다면 20km 밖에서 날아오는 순항 미사일의 시커를 태워버리거나 드론 무리 수백 대를 동시에 요격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중국 군부는 아연실색했습니다. 만약 아까 침투했던 J-20 전투기들이 조금 더 접근했다면 저 지상 차량들이 발사한 빔에 의해 조종석 캐노피가 녹아내리거나 엔진이 폭발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기 때문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에너지 충전 속도였습니다. 보통의 레이저 무기는 한 번 발사 후 막대한 전력을 재충전하기 위해 수분의 냉각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차량들은 캄보디아 비행기의 제빙을 끝내자마자 포탑을 회전시켜 다음 목표물을 조준했습니다. 재충전 시간 0초. 이것은 한국이 꿈의 에너지라 불리는 상온 초전도 에너지 저장 장치를 이미 상용화하여 군사 장비에 적용하고 있다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전 세계 항공 관계자들이 한국의 제빙 속도에 감탄하고 있을 때 정보기관들은 한국이 숨겨둔 이빨의 날카로움에 전율하고 있었습니다. 평시에는 승객의 안전을 지키는 빗자루지만 유사시에는 하늘의 모든 것을 태워버릴 수 있는 창. 인천공항은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니라 한국이 요새화한 거대한 방공기지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준비한 쇼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레이저 차량들이 물러나자 이번에는 관제탑 상단에서 기이한 진동음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물리 법칙을 거스르는 소리였습니다. 관제탑 상단에서 시작된 기이한 진동음은 처음에는 미세한 떨림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공항 유리창이 공명하고 활주로에 빗물이 튀어오를 만큼 강력한 파동으로 변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가청 주파수를 벗어난 20Hz 미만의 초저 주파였지만 그 물리적 여파는 즉각적이고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미친 듯이 퍼붓던 눈보라가 공항 상공고도 2000피트 지점에서 마치 보이지 않는 투명한 강철 지붕에 부딪힌 것처럼 튕겨나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수억 개의 눈송이들이 공항 영공 안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허공에서 산산조각 나거나 옆으로 밀려나며 거대한 소용돌이를 일으켰습니다. 일본 기상청의 위성센터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정지궤도 위성 히마와리 9호가 전송한 데이터에서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반경 5km 지역에 완벽한 원형의 무풍지대가 인위적으로 생성된 것이 포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주변의 풍속은 여전히 초속 45m의 태풍급 강풍을 기록하고 있었지만 오직 인천공항 내부의 기압만이 비정상적으로 안정화되어 바람 한 점 없는 진공 상태에 가까운 고요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수석 예보관은 모니터를 가리키며 손을 떨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상 이변이 아니라 누군가 인위적으로 대기의 흐름을 차단하고 억지로 찢어발긴 흔적이라며 경악했습니다. 세계 기상학회 역시 이 말도 안 되는 현상 앞에 침묵했습니다. 인류가 오랫동안 공상과학소설에서나 꿈꿔왔던 국지적 기상 제어 시스템 일명 스카이돔 기술을 한국이 실전 가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입수한 미 중앙정보국 CIA의 1급 기밀 문건에 따르면 이 시스템의 정식 명칭은 K-웨더 실드였으며 그 핵심 기술은 고출력 위상 배열 마이크로파 방사기였습니다. 공항 외곽 36개소에 배치된 송신탑이 하늘을 향해 테라헤르츠 대역의 강력한 전자기파를 쏘아 올려 공기 중의 수분 분자를 초당 1조 번 진동시킴으로써 고밀도의 공기 장막 즉 에어 커튼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한국이 만들어낸 이 인공돔의 위력은 실로 공포스러웠습니다. 시간당 150mm의 폭설을 99.9% 차단하는 것은 물론이고 외부에서 불어오는 강풍의 운동 에너지를 0에 가깝게 상쇄시키고 있었습니다. 중국 과학원의 물리학자들은 이것은 물리 법칙을 거스르는 신의 영역이라며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들이 계산한 바로는 저 정도 규모의 대기 질량을 조작하려면 최소 대형 원자력 발전소 3기 분량의 막대한 에너지가 순간적으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독자 개발한 차세대 상온 초전도 플라이휠 에너지 저장 장치를 통해 에너지를 증폭시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에너지 효율마저 기존의 연력학 법칙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안에 갇혀있던 250명의 캄보디아 승객들은 창밖을 보며 탄성을 질렀습니다. 머리 위로는 하얀 눈보라가 휘몰아치며 투명한 돔의 경계면을 때리고 있었지만 활주로 위에는 별이 보일 만큼 맑고 깨끗한 밤하늘이 뚫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거대한 유리구슬 안에 들어와 있는 듯한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인 광경에 승객들은 공포를 잊고 넋을 잃었습니다. 캄보디아인들에게 한국은 단순히 기술이 좋은 나라가 아니라 자연재해조차 마음대로 다스리는 경이로운 마법의 나라로 각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펜타곤의 군사 전문가들이 느낀 감정은 아름다움이 아닌 전율이었습니다. 저 기술이 눈보라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질량을 가진 모든 낙하물을 차단할 수 있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낙진이나 생화학 무기 살포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대기권으로 재진입하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탄두까지도 막아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공기의 밀도를 인위적으로 조작해 강철보다 단단한 물리적인 벽을 만드는 기술은 6세대 방어 체계의 핵심입니다. 마하 20의 속도로 떨어지는 미사일이 저 고밀도 공기층에 진입하는 순간 엄청난 마찰열과 압력으로 인해 탄두가 궤도를 이탈하거나 공중에서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들이 한반도를 겨냥해 야오닝성에 배치한 둥펑 계열 미사일들이 한국의 저 보이지 않는 방패 앞에서는 고철 덩어리가 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은 평화로운 공항 운영을 가장하여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완벽한 미사일 방어 체계인 플라즈마 방어막을 전 세계 앞에서 보란듯이 실험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캄보디아 국왕은 즉시 성명을 발표하여 자국민을 보호해준 한국의 신의 기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숨겨둔 카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인공돔이 안정화되고 하늘길이 열리자 이번에는 공항 외곽의 숲속 깊은 곳에서 묵직한 기계음과 함께 땅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방어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이제까지 한국을 조용한 아침의 나라라고 얕잡아 보던 주변 강대국들에게 보내는 가장 확실하고도 묵직한 경고 바로 한국이 극비리의 건조한 전략 무기가 지하 벙커에서 모습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의 위성이 인천의 땅 밑을 주시하는 가운데 거대한 진동이 한반도를 뒤흔들었습니다. 인천공항 지하 300m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된 묵직한 진동은 단순한 기계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잠들었던 거수가 깨어나며 내지르는 거친 호흡과도 같았습니다. 공항 외곽의 울창한 해송숲이 좌우로 갈라지며 엄청난 굉음과 함께 지축이 뒤흔들렸습니다. 리히터 규모 3.0에 달하는 인공 지진파가 감지되자 일본 기상청은 즉각 지진 속보를 타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손은 엔터키를 누르지 못한 채 공중에서 멈춰 섰습니다. 위성 화면에 잡힌 것은 지진이 아니라 땅속에서 솟아오르고 있는 거대한 금속 구조물이었기 때문입니다. 폭설이 쏟아지는 밤하늘을 배경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높이 50m 직경 10m의 검은 원통형 타워였습니다. 겉면은 일반적인 강철이 아닌 빛을 모두 흡수해버리는 특수 무반사 코팅 처리가 되어 있어 레이더상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유령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미 펜타곤의 전략 자산 분석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저 위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영종도의 평범한 야산이었고 위성 지도상에는 그저 녹지 보존 구역으로 표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지난 10년간 평범한 숲으로 위장해 전략 무기 경납고인 4일로를 건설해 왔던 것입니다. 일본 방위성의 정보 장교가 비명을 지르듯 보고했습니다. 저것은 미사일이 아닙니다. 저건 레일건입니다. 그의 말대로 그것은 화약을 터뜨려 날아가는 미사일 발사대가 아니었습니다. 타워의 상단부가 정교하게 갈라지며 두 개의 거대한 전도성 레일이 하늘을 향해 전개되었습니다. 한국국방과학연구소가 이론상으로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던 전략형 전자기 가속포 일명 천둥의 신이라 불리는 K-레일건이 실전 배치되어 세상 밖으로 나온 순간이었습니다.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경악했습니다. 기존의 레일건은 막대한 전력 소모와 포신의 마모 문제 때문에 기껏해야 수십 킬로미터의 사거리를 갖는 함포 수준에서 개발이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드러난 한국의 저 괴물은 체급부터 달랐습니다. 제가 분석한 에너지 시그니처에 따르면 저 타워의 하부에는 핵 추진 잠수함에나 들어가는 초소형 용융염 원자로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무려 500메가와트급의 폭발적인 전력을 순간적으로 공급받아 무게 1톤의 텅스텐 탄자를 마하 12의 속도로 대기권 밖으로 쏘아 올릴 수 있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투사 무기였습니다. 중국 베이징의 중남에 지휘부는 사색이 되었습니다. 한국이 배치한 저 레일건의 총구 에너지는 64메가주를 상회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배를 침몰시키는 수준이 아니라 베이징 상공에 떠 있는 첩보 위성을 격추하거나 더 나아가 베이징 도심 한복판에 텅스텐 탄자를 꽂아 넣어 전술 핵무기에 버금가는 운동 에너지 폭격을 가할 수 있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더 무서운 점은 요격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탄도 미사일은 상승 단계에서 열을 방출하므로 위성으로 탐지가 가능하지만 전자기력으로 발사되는 레일건의 탄자는 열을 거의 내지 않고 마하 10이라는 극초음 속으로 날아오기 때문에 레이더가 포착했을 때는 이미 충돌한 뒤입니다. 캄보디아 승객들은 창밖의 숲속에서 솟아오른 저 웅장한 기둥이 자신들을 지켜주는 수호신이라 생각하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저것이 도시 하나를 지도에서 지워버릴 수 있는 파괴신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신기한 듯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과 중국의 수뇌부에게 저 타워는 목에 겨누어진 서늘한 칼날과도 같았습니다. 한국은 폭설이라는 자연재해를 핑계로 그동안 숨겨왔던 비수를 꺼내 보이며 동북아시아의 힘의 균형을 단숨에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하늘을 향해 90도로 기립해 있던 레일건의 포신이 윙하는 구동음과 함께 천천히 아래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포신의 방향은 정확히 서쪽 중국 본토를 향해 조준되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경고였습니다. 더 이상 한국의 영공을 넘보지 말라는 무언의 시위였습니다. 중국 군부는 즉시 산둥반도 일대의 모든 방공 미사일 부대에 비상을 걸었지만 그들조차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자신들은 손쓸 틈도 없이 괴멸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타워 주변의 공기가 전리되어 푸른색 플라즈마 스파크가 튀기 시작했습니다. 발사 직전의 충전 상태를 알리는 섬광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한국은 발사 버튼을 누르는 대신 통신망을 통해 짧은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그것은 중국과 일본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한 선언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열강들의 눈치를 보는 변방의 국가가 아니며 우리의 허락 없이는 그 누구도 이 하늘을 지나갈 수 없다는 패권국의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 8단계의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저 레일건이 끝인 줄 알았지만 그것은 단지 시선을 끌기 위한 미끼에 불과했다는 것을 곧 알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숨죽여 지켜보던 거대한 레일건의 포신이 서서히 빛을 잃어가며 다시 지하 벙커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군사 지휘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것은 너무나도 이른 판단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왜 굳이 막대한 전력을 소모하는 레일건을 보여주고는 단 한 발도 쏘지 않고 철수시켰는지 그 진짜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모니터의 에너지 흐름 데이터를 다시 분석하는 순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레일건은 꺼진 것이 아니라 전력을 다른 곳으로 우회시킨 것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가 향하는 곳은 놀랍게도 땅속이 아니라 인천공항의 활주로 그 자체였습니다. 그 순간 활주로의 검은 아스팔트 바닥에서 푸른색의 인광이 핏줄처럼 뻗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내각정보조사실의 분석관들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이 인류 역사상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꿈의 에너지 전송 시스템. 바로 무선 양자 전력 그리드였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레일건이라는 무력 시위를 통해 시선을 하늘로 돌려놓은 뒤 실제로는 땅 밑에서 가동 중이던 인공태양 K-STAR의 소형화 융합로를 100% 출력으로 개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실로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석유나 우라늄 같은 자원에 의존하지 않는 무한 에너지를 손에 넣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히토류를 무기화하고 일본이 소재 부품을 통제하며 한국을 압박하던 시대는 그 순간 종말을 고했습니다. 지하 1km 지점에 설치된 한국형 인공태양은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테라와트급의 전력을 무제한으로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레일건은 그저 이 막대한 에너지를 사용하는 수백 개의 장난감 중 하나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료가 바닥나 이륙이 불가능했던 캄보디아 여객기 CA-709편의 계기판이 미친 듯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기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관제탑에 보고했습니다. 엔진이 꺼져 있는데 배터리가 충전되고 있다. 동력 계통이 살아나고 있다. 라고 말입니다. 한국은 활주로 바닥에서 쏘아 올린 자기공명 파장을 통해 비행기에 물리적인 주유 호스를 꽂지 않고도 대용량의 전력을 무선으로 공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 항공 물류의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뒤엎는 혁명이었습니다. 베이징의 공산당 지도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들이 1대1로를 통해 전 세계의 항구와 공항을 장악하려 했던 계획이 한국의 이 기술 하나로 휴지 조각이 되었음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에 에너지를 수출하는 에너지 패권국으로 등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캄보디아 승객들은 자신들이 탄 비행기가 한국이 선물한 빛의 에너지를 머금고 다시 조용히 떠오르는 것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음도 진동도 매연도 없는 완벽한 비행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인천공항 주변을 감싸고 있던 기상조작돔이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눈보라는 멈췄고 구름 사이로 아침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세계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평화로운 풍경 아래에는 언제든 대륙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레일건과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무한의 심장이 뛰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일본 총리 관저에서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이제 한국은 경쟁 상대가 아니라 그들이 생존하기 위해 손을 잡아야만 하는 압도적인 지도자 국가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보고서의 마지막 줄을 작성하며 펜을 놓았습니다. 한국은 오늘 밤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250명의 캄보디아인을 구해냈고 단 한 발의 총알도 쏘지 않고 주변 열강들을 무릎 꿇렸다. 이것은 무력이 아닌 기술과 인류애가 만들어낸 가장 우아하고도 완벽한 승리였다라고 적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캄보디아행 비행기는 한국이 열어준 검은 활주로를 박차고 올라 동쪽 하늘로 유유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보이는 대한민국은 더 이상 동방의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인류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거대한 등대이자 그 누구도 함부로 넘볼 수 없는 철옹성, 그것이 제가 목격한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는 지도를 펴고 한국을 찾을 때 조그만 반도가 아닌 거대한 빛의 제국을 보게 될 것입니다. 100년 만에 폭설이 덮친 그날 밤. 우리는 하얀 지옥 속에서 가장 뜨겁고도 찬란한 한국이라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제임스 밀러였습니다. 감사합니다.